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모집인 등록시험 대비 에센셜 제2편 보험복주편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0번 문제고요.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를 맞게 나열한 것은 보험중개사 가능하죠. 보험회사 직원도 가능합니다. 보험 설계사도 가능하죠. 일단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3번에 뭐가 틀렸는지 보죠. 보험대리점 가능하죠. 금융투자상담사, 대표이사 모집할 수 있는 자 해당이 안 되네요. 3번 보험중개사는 가능하고 사회이사 안 되죠. 예, 금융투자상담사도 안 됩니다. 직원은 되지만 예, 대표이사, 사회이사, 감사, 감사위원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연관 문제 첫 번째 퀘스천 한번 보겠습니다. 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 등에 소속되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죠. 중개입니다. 보험설계사와 보험중개사는 중개하는 역할이고요. 보험대리점은 대리하는 역할이죠. 두 가지를 구별해 주셔야 됩니다. 이 문제는 보기 문제로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퀘스천. 회사의 설립 경영 해산에 이르기까지 보험산업의 전 과정을 계속적으로 감독하는 보험감독 방식은 실질적 감독주의, 우리나라에서 적용이 되는 보험감독 방식이죠. 예. 공시주의, 하고 실질 감독주의 여러분께서 구별을 좀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보험회사의 홍보부서 직원. 홍보부서 직원은 직원이죠. 그죠? 직원이기 때문에 대표이사, 사회이사 아니죠. 모집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라고 해야 맞는 지문이 됩니다. 두 번째, 보험중개사는 보험회사 혹은 대리점에 소속되지 않고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입니다. 세 번째, 보험중개사는 보험회사를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죠.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도 틀렸네요. 예, 중개하는 자가 바로 보험중개사입니다. 41번 등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표의 가, 나에 들어갈 용어를 맞게 나열한 것은 자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등록을 한 자는 보험업법에 따라서 벌칙, 처벌을 받을 수 있죠. 예, 어떤 처벌입니까? 꽤 센 처벌입니다. 예, 처벌입니다. 뭡니까? 제일 센 거 한번 찾아보죠. 과태료, 징역, 벌금. 네, 징역과 벌금. 징역 아니면 벌금입니다. 제일 센 거다.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연관 문제 퀘스천 1 보겠습니다. 보험회사 등은 과로에 따라 소속 보험설계사가 되고자 하는 자를 과로에 등록해야 된다. 자, 보험회사는 보험설계사 등록은 어떤 법에 따릅니까? 보험업법에 따르죠. 보험업법에 따라서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해야 하는데 이 업무를 위탁하고 있죠. 누가 위탁받아서 수행하느냐? 생명보험협회. 자, 이 지문도 시험 문제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는 쉬운 난이도의 문제입니다.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시고요. 연관 함정 첫 번째 보겠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생명보험설계사 등록 자격 시험에 합격한 자는 보험설계사로 등록할 수 있다. 자, 보험설계사 등록 시험, 자격 시험 누가 실시합니까? 금융위원회가 아니라 생명보험협회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두 번째, 보험업법에 따라 생명보험 설계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죠.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해야 되고 예, 그 등록 업무를 생명보험협회가 예, 등록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것이지 허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세 번째, 설계사 등록 자격 시험에 합격하고 교육 과정을 10시간 이상 이수한 자는 보험설계사로 등록할 수 있다. 자, 얼핏 보면 이거 맞는 내용인 것 같은데 뭐가 틀렸을까요? 10시간이 아니라 20시간 이상 이수를 해야 합니다. 자, 2023년도 시험에서는 이와 같이 문장 자체는 얼핏 보면 다 맞는 것 같은데 함정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렇게 나오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었다는 점 여러분께서 보시면서 좀 더 세밀하게 좀 문장을 봐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2번 보험설계사가 되지 못하는 자. 문제는요. 보험설계사가 될 수 있는 사람은 그럼 될 수 없는 사람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이 되었어요. 유예기간이 지났어요. 종료가 되었어요. 어떤 기간이 지났어요. 예, 이런 사람들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없는 자를 생각을 하시면서 보험설계사가 될 수 있는 자는 그럼 누군가를 같이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복권이 됐기 때문에 갑은 가능하고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이 종료가 됐어요.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을도 보험설계사가 될 수 있죠. 보험금을 다른 용도에 유용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났으면 설계사가 될 수 있죠. 그래서 갑, 을, 병 모두 설계사가 될 수 있습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이전에 모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 대출금 또는 보험금을 다른 용도로 유용한 자는 몇 년이 지나면 설계사가 될 수 있냐? 몇 년이 지나지 않으면 될 수 없냐? 3년이죠, 3년. 2년이 있고 3년이 있었죠. 이 두 가지를 구별해 주셔야 됩니다. 연관 함정. 신용불량자는 보험설계사가 되지 못하는 자에 해당이 된다. 그러니까 신용불량자는 보험설계사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신용불량자는 상관이 없죠. 신용불량자도 보험설계사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도로교통법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자는 보험설계사가 될 수 없다. 자, 도로교통법만 빼고 나면, 즉 보험업법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자는 보험설계사가 될 수 없다. 그러면 뭐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도로교통법하고는 상관이 없죠.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뭐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뭐 벌금 이상, 이거 보험설계사가 될 수 없는 자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교차모집제도 43번 보겠습니다. 자, 교차모집 설계사의 금지사항이 있고요. 교차모집 보험 회사의 금지사항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구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보험 설계사의 금지사항. 1번,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회사가 정한 수수료 수당 외에 추가로 대가를 지급하도록 요구한다. 이거는 금지사항에 해당이 되죠. 2번, 교차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다른 보험 설계사보다 우대하여 줄 것을 요구를 하면 금지사항인데 요구하지 않았다라고 했으니까 금지사항에는 해당이 되질 않겠네요. 3번, 소속 보험 설계사에게 교차 모집 설계사가 될 자 유치를 강요했다. 자, 소속 보험 설계사에게 교차 모집 설계사 될 자의 유치를 강요한 것은 교차 모집 보험 회사의 금지사항에 해당이 되니까 교차 모집 보험 설계사의 금지사항에 해당되는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첫 번째 퀘스천, 보험 설계사가 교차 모집을 위해 등록을 해야 되는 기관은 보험협회다 해야 됩니다. 협회.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소속 보험 설계사에게 특정 보험회사를 지정하지 않고 보험 설계사가 선택을 하여 교차 모집을 하도록 하는 행위는 교차 모집 시 보험회사의 금지 행위에 해당되지 않고요. 준수사항이죠. 특정 회사를 지정을 해서 교차 모집을 하도록 하는 행위는 금지 행위입니다. 그러나 교차 모집을 할 때 지정하지 않았죠. 지정하지 않았으면 교차 모집 보험 설계사에게 선택을 하도록 한 것이니까 얘는 금지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TV 또는 홈쇼핑에 출연하여 보험 상품에 대해 설명하는 행위는 교차 모집 보험 설계사의 금지사항과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4번, 등록 말소 보겠습니다. 자, 틀린 설명 한번 찾아보죠. 1번, 보험 설계사 등록은 신규 등록. 처음 이제 시험 보고 연수 받고 등록하는 거죠. 경력 등록은 생명보험 관계 업무에 1년 이상 등록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시험 합격 없이 연수만 받고 교육만 받고 등록할 수 있죠. 그게 신규 등록과 경력 등록입니다. 구분된다. 맞는 내용이고요. 2번, 보험 설계사 말소는 보험회사를 통하거나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도 있는 것이 말소고요. 등록은 반드시 보험회사를 통해야만 됩니다. 그게 3번이네요. 소속 보험회사를 거치지 않고 보험협회에 직접 등록 신청 못합니다. 보험회사를 반드시 통해야 됩니다. 등록은.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보험설계사 등록 절차. 자, 이것도 시험 문제 한 번씩 나옵니다. 요 그대로예요. 자, 첫 번째, 신입 도입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시험 합격해야죠. 등록 교육도 이수를 해야죠. 그러고 난 다음에 협회 등록 신청을 해서 등록이 완료가 되면 그때 보험회사와 위촉 계약을 체결을 하고 위촉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를 하나씩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뭐 암기를 굳이 하지 않으셔도 여러분께서 정답을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보험설계사 등록은 시험 합격해야 되죠. 그 다음에 교육을 먼저 받아야 되죠. 그죠? 교육과 시험을 합격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등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험만 합격했다고 해서 등록,
그 다음에 등록교육 아닙니다. 예, 순서가 잘못됐죠. 두 번째, 말소는 보험회사와 보험설계사 간 위촉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다. 위촉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촉이죠. 해촉. 말소는 등록 자체가 없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45번 보험대리점 등록 및 영업보증금. 자, 다음에서 생명보험 대리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중개사로 등록된 자는 보험대리점이 되지 못합니다. 자, 이 지문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기억해 주십시오. 2번 보험대리점은 일사전속제도가 적용이 되질 않기 때문에 여러 보험회사와 계약을 맺어서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가 있는 것이 보험대리점입니다. 3번 보험계약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계를 대리하는 자다. 생명보험대리점은 계약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계를 대리하는 자입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개인보험대리점과 법인보험대리점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이냐? 설립 형태에 따라. 그래서 지문으로요. 설립 형태에 따라 개인보험대리점, 법인보험대리점으로 구별한다. 맞냐 틀리냐 이걸 물어봅니다. 설립 형태에 따라 생명보험대리점, 손해보험대리점으로 구분한다. 이렇게 함정을 팔 수도 있습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요.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보험대리점은 특정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 체결의 대리, 보험료 수령, 영수증 발급, 보험계약 인수심사. 여기까지는 괜찮은데요. 보험계약 인수심사는 대리점의 역할이 아니죠. 지급심사 업무. 이것도 대리점의 역할은 아닙니다. 두 번째, 보험대리점 자격시험은 생명보험협회에서 실시한다. 자, 이 지문이, 이 문제가 작년에 우리가 시험 문제에 많이, 몇 번 나왔죠. 자, 대리점 자격시험은 생명보험협회에서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연수원에서 실시를 합니다. 자, 얘가 함정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보험설계사 자격시험은 협회예요. 근데 대리점 자격시험은 생명보험협회가 아니라 보험연수원에서 실시를 합니다. 46번 보험중개사의 성격 및 등록. 보험중개사에 대한 설명으로 내용으로 틀린 것 한번 찾아보죠. 1번 특정 보험회사에 소속되었다. 이건 보험중개사하고 관련이 없는 내용이죠. 일단 정답은 1번이네요. 보험업종에 따라서 생명보험중개사, 재산보험중개사, 손해보험중개사로 구별을 하고요. 보험감독원에 등록 신청을 한다. 그게 보험중개사의 가장 큰 특징이죠. 영업보증금도 보험감독원에 예탁을 합니다. 그게 보험중개사의 특징 꼭 알아두셔야 될 내용이죠.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보험중개사의 등록기간과 영업보증금 예탁기간은 방금 설명드렸죠. 등록, 영업보증금 다 감독원에 해야 됩니다. 감독원. 퀘스천 두 번째입니다. 보험대리점은 보험협회에다 등록을 해야 되고요. 영업보증금은 1억 원 이내 어디다가 예탁을 하느냐? 보험회사에다가 예탁을 해야 합니다. 자, 중개사와 대리점의 등록기간, 영업보증금, 예탁기관 반드시 두 가지를 구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보험중개사는 보험협회에 등록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감독원에 한다고 했죠. 금융감독원에. 자, 두 번째. 보험중개사는 영업 개시 7일 전까지 보험협회에 등록해야 된다. 자, 일단 협회에 등록한다는 것 자체가 틀렸죠. 영업 개시 7일 전까지는 예탁금을 영업보증금 예탁금을 금융감독원에 반드시 예탁을 해야 된다. 이 예탁금을 영업보증금 예탁하기 전에는 영업을 개시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었죠. 두 가지가 다 섞여서 둘 다 틀린 내용입니다. 세 번째,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는 법인은 보험중개사가 될 수 없다. 잘 한번 읽어보죠. 자산이 부채를 초과한다는 것은 부채보다 자기 돈이 훨씬 더 자산이 더 많다는 거죠. 그럼 되게 좋은 거죠. 그러면 어떤 신용이 좀 나쁜 중개사가 법인의 보험중개사가 될 수 없냐면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법인은 보험중개사가 될 수 없다라고 해야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7번 방카슈랑스네요.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자, 다음에서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있는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거.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없는 기관이 어디냐 이걸 찾는 거네요.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 매매업자 등록할 수 있죠. 산업은행 할 수 있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허가받은 겸용여신업자는 안 되죠. 신용카드업자는 됩니다.
겸령 여신업자는 안 됩니다. 정답은 다가 되겠네요. 연관 문제 첫 번째 보겠습니다. 개인보장성 보험 중 저축성 보험 특약, 질병 사망 특약을 부과한 재산보험 판매할 수 있다. 자, 방카슈랑스, 즉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은 보장성 보험, 종신보험 같은 거 판매 못하죠. 자, 이번에 이제 나온 출제됐던 문제 중에 특징적인 것이 질병 사망 특약을 부과한 재산보험. 자, 이 지문이 눈에 좀 띄었습니다. 자, 질병 사망 특약을 부과한 재산보험, 보장성 보험의 가장 특징적인 질병 사망이 들어갔죠. 그죠? 예, 그래서 이 상품은 판매할 수가 없는 상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에 영업보증금을 예탁해야 된다. 자, 모든 보험 대리점은 다 영업보증금을 예탁해야 되는데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의 특징은 아주 높은 신용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영업보증금 예탁 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함정. 우체국은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으로 등록할 수가 있는 기간에 해당되지 않죠. 우체국은 우체국 자체를 우체국 보험이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세 번째,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은 보험계약자와 금융기관 앞 커피숍에서 직접 대면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없죠.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은 반드시 점포 내에서만 보험계약 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 앞 커피숍이라고 그랬으니까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50번 보험업법 보겠습니다. 다음 중 보험회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그러니까 보험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아닌 걸 찾는 거네요. 1번 대출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소비자의 의사에 반하여 보험 계약의 체결을 강요한다. 이거 피해를 주는 경우죠. 2번 보험 상품에 관한 계약 체결을 위해 금융상품의 이자율을 우대하는 행위. 보험 가입하면 금융상품 이자율 정기예금 이자 더 줄게, 대출 이율을 깎아줄게, 이런 거겠죠. 요것도 부당영업 행위죠. 3번 연계, 제휴 서비스 등을 축소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리는 행위는 얘는 불공정 영업 행위나 부당 권유 행위, 모집에 관한 금주 행위와 상관이 없죠. 계약자에게,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알려주는 행위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모집인이 직접 상품 요약서 자료를 제작하고 보험회사의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은 후, 보험회사 자체 내 승인을 받아야 되겠죠. 준법감시인입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다른 지점의 설계사를 스카우트하는 행위는 보험 설계사의 금주 행위에 해당하지 않죠. 스카우트하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두 번째, 전화 등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 시 우편이나 팩스 등을 통하여 자필 서명을 받는 행위는 당연히 받아야 될 사항이지 준수 사항이지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 번째, 신입 설계사와 동행을 하여 모집 행위를 보조하는 행위는 정당한 영업 활동 행위죠. 금지 행위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49번 보겠습니다. 특별이익 제공 금지. 시험 문제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기억을 해 두십시오. 어떤 게 특별이익이냐, 어떤 게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이 되는 것이냐, 그걸 아셔야 되겠죠.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는 금품은 보험계약 체결 시부터 최초 1년간 납입하는 보험료의 몇 프로입니까? 10%죠, 10%. 3만 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했을 때는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이 된다. 이거죠. 10% 3만 원. 그러니까 3만 원을 초과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첫 번째 퀘스천.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계약자에게 감사의 표시로 5만 원 금품. 일단 3만 원 초과했네요.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죠. 그죠? 그러니까 잘못된 지문이 되겠습니다. 연관 함정 보자. 특별이익 제공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금품은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5%가 아니라 10%. 그리고 3만 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는 금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유사한 지문이 계속 나온다는 것은 결국 이 범위를 출제 문제가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그런 점이다라는 걸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두시고요. 반드시 암기를
두시기 바랍니다. 50번 보험 안내 자료 보겠습니다. 보험 안내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아보죠. 1번 보험 안내 자료는 보험 계약자가 이해하기 쉽고 간결하게 제작이 돼야 됩니다. 맞는 내용이죠. 2번 보험 안내 자료 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이것도 맞죠. 예, 보험 안내 자료는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보험회사 모집 조직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계약자에게 유리하도록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3번 보험 설계사가 직접 제작한 보험 안내 자료가 사실에 근거를 하든 하지 않든 뭐 하지 않으면 당연히 안 되겠지만 사실에 근거하더라도 당연히 보험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받지 않아도 된다 그랬으니까 3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연관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연금보험의 경우에 직전 몇 년의 실적을 근거로 보험 안내 자료 장래의 계약자 배당을 예시할 수 있는가? 여러 번 나오죠, 그죠? 직전 5개년도입니다. 5개년도. 얘를 3개년도다 이렇게 해서 많이 함정을 파놓습니다. 기억해 두세요. 연관 함정. 보험회사의 회계보고서는 보험 안내 자료와 회계보고서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이죠. 없는 내용이죠. 보험 안내 자료는 주로 뭐 상품과 관련된 내용으로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회계보고서는 뭐 공시하는 내용에는 해당이 될 수 있겠네요. 두 번째, 유배당 종신보험의 경우에는 직전 5개년도 실적을 근거로 장래의 배당을 예시할 수 있다. 자, 유배당 맞죠? 직전 5개년도 실적 맞죠? 문제는 종신보험. 종신보험이 아니죠. 뭐였습니까? 연금보험입니다. 자, 이 부분 계속 나옵니다. 반복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내용이겠죠. 51번 설명 의무 보겠습니다. 다음 보기의 내용을 보험회사가 설명해야 되는 보험계약 단계. 자, 권유 단계 있고 체결 단계 있고 있죠. 그 다음에 보험금 청구 단계, 뭐, 그 다음에 지급 단계 이렇게 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어떤 내용일까요? 담당 부서 연락처 및 필요한 서류. 어떤 담당일까요? 심사 절차, 보험금 심사 절차. 일단 보험금과 관련됐네요. 예상 심사 기간, 예상 지급일. 지급 심사 현황 결과 문의 및 조회 방법. 얘는 보험금 청구 단계에 해당이 되겠네요. 청구를 할 때, 심사 절차는 어떻게 됩니다? 심사 기간은 어떻게 됩니다? 예상 지급일은 언제입니다? 이걸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용만 이렇게 읽어보더라도, 얘는 청구 단계에 관련이 된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퀘스천 1. 전화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우편이나 팩스 등을 통해서 지체 없이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서에 자필서명 받아야 됩니다. 전화를 이용한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경우에도 자필서명이 면제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자필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퀘스천 2. 보험회사 또는 모집 종사자는 누가 보유한 계약 정보를 통해서 피보험자가 이미 다른 땡땡 계약의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미 이제 다른 보험 상품에 동종의 다른 계약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중복계약 체결이 되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라는 거죠. 중복계약 체결을 확인해야 되는 것은 실손의료보험이죠. 그죠? 자, 이게 누가 보유하고 있는, 이게 지금 2023년도 시험 문제에 나왔었죠.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계약정보를 통해서 반드시 중복계약 체결 여부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계약자의 동의를 받아서 확인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된다까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연관함정 보죠. 보험계약 체결 단계에서 연금저축보험의 자산운용 방식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설명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체결 단계에서 설명해야 될 내용 중에 연금저축보험의 자산운용 방식이 포함이 되냐. 연금보험저축의 자산운용 방식과 체결 단계에서 설명해야 될 중요한 내용과는 관련이 없죠. 두 번째,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을 중심으로 보험 안내 자료를 작성해서 설명을 해야 된다. 보험 안내 자료를 작성하는데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만 중심으로 작성을 하면 불리한 내용도 당연히 계약자에게 알려드려야 되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얘가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52번. 생명보험 공정경쟁 질서 유지에 관한 협정에 관한 준수사항 여러 가지가 있었죠. 2023년도에 출제 비중이 높아진 부분입니다. 기억을 해두세요. 자,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아보겠습니다. 1번 적용 범위는 보험회사와 그 소속 모집 종사자이다. 이건 맞는 내용이죠.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서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2번 협정 위반 시 피해를 본 보험회사는 위반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어디다? 생명보험협회에 신고할 수 있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네요. 이 협정은 자율협정입니다. 그래서 생명보험협회에서 주관을 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큰 무리는 없어 보여요. 3번 신고 접수 시 생명보험협회 내에 설치된 공정경쟁질서유지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한다. 자, 자율규정이기 때문에 과태료가 아니라 여기서는 제재금이죠. 제재금. 그래서 과태료 부과한다. 얘도 자주 출제가 매년 되는 부분입니다. 과태료가 아니라 협정에서는 제재금입니다. 연관 문제 1, 2, 3가 있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생명보험 공정경제질서 유지에 관한 협정을 인가하는 기관은 제가 바로 앞서 설명드렸죠. 인가는 누가 합니까? 금융위원회입니다. 퀘스천 2. 생명보험 공정경쟁질서 유지에 관한 협정 위반 행위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6개월 이내에 신고할 수 있는 자. 그 다음에 어디다 신고를 해야 되느냐. 자, 이렇게 퀘스천을 물어보는 것은 이 지문이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뜻이죠. 자, 생명보험 회사. 자, 당사자가 신고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예, 당사자, 생명보험 회사, 점포장을 포함합니다. 어디에? 생명보험 협회에다가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퀘스천 3 보겠습니다. 배우자 계약 3건, 형제자매 계약 2건, 부모님 계약 4건, 본인 계약 3건일 경우. 자, 승환계약에서 제외되는 계약 건수는 몇 건입니까? 승환계약에서 제외되는, 즉 제재 대상에서 제외되는 계약은 사회통념상 본인 배우자, 부모님 계약인 경우에는 제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형제자매 계약은 제재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3, 4, 3 이렇게 합치면 배우자 3건, 부모님 4건, 본인 3건 더하면 3 더하기 4 더하기 3, 10건이 되겠네요. 연관함정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정의 적용 범위는 보험회사와 그 소속 모집 종사자이다 그러면 맞는데 보험 대리점과는 상관이 없죠. 두 번째, 허위 사실 유포 시 200만 원 이하의 제재금이 부과. 제재금 맞죠? 허위 사실 유포 시에 제재금 부과가 되죠. 자, 금액이 20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이죠. 53번 우수인증설계사 제도 보겠습니다. 우수인증설계사 제도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틀린 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인증기준과 관련된 문제가 거의 대부분이죠. 1번 동일 회사에 3년 이상 재직해야 된다. 예, 맞죠. 2번 보험계약 유지율이 13회차 95, 25회차 90%. 자, 유지율이 13회차 90%, 25회차 80% 이상이어야 인증기준을 충족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2번이 틀린 내용이고요. 유지율은 계약 건수, 보험료 모두 가능합니다. 일시납도 가능하죠.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우수인증 설계사를 인증하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생명보험 우수인증 설계사 인증기관은 바로 생명보험협회죠. 그래서 인증기준도 생명보험협회의 인증기준을 통과를 해야 합니다. 연관함정 보겠습니다. 직전 3년간 품질보증해지, 민원해지, 무효건이 없어야 합니다. 품질보증해지, 민원해지, 무효건이 없어야 되는 건 맞는데, 자, 문제는 뭐냐? 직전 3년간이 아니라 직전 1년간이죠. 1년간. 두 번째 함정 보겠습니다. 우수인증 설계사 인증기간은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가 아니죠. 5월 달에 신청을 받아서 6월 1일부터 그 다음에 5월 31일까지 1년간 인증기간을 부여를 합니다. 누가? 생명보험협회에서 매년 하는 거죠. 세 번째 함정 보겠습니다. 우수인증 설계사에게 최소 수입을 보장하고 더 많은 수당을 제공하기 위해서 우수인증 설계사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아니죠. 54번 우수인증 설계사 제도 두 번째 내용 보겠습니다. 자, 인증 기준으로 틀린 것 한번 모두 골라보겠습니다. 근속기간은 동일 회사에 3년 이상 재직 맞네요. 계약 유지율은 13회차 95, 25회차 85. 자, 이 숫자를 계속 바꿔서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얘가 틀렸죠, 일단. 정도영업. 직전 3년간 품질 보증 해지, 민원 해지, 무효 영건. 이것도 뭐 앞서 문제하고 비슷하네요. 직전 3년간이 아니라 직전 1년간이었죠. 그러면 일단 틀린 인증 기준에 해당되는 것은 나와 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우수인증 설계사 제도가 도입된 해는
2008년도. 연도가 지문으로 한 번씩 나올 수 있습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보험계약 유지율 13회차 95, 25회차 90% 아니죠? 요거 반드시 기억을 이제 해 두셔야 됩니다. 이제 이 정도 되면 벌써 암기하셨겠죠? 두 번째, 매 3년마다가 아니라 매 1년마다 자격심사 후 인증을 부여합니다. 세 번째,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보험업법에 의한 사고 모집인 기록, 금융 및 신용질서 물량 사실이 없어야 된다. 자, 여기도 1년이 아니라 얘는 3년 이내에 이런 기록이 없어야 한다라고 해야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5번 예금자 보호법 보겠습니다. 다음 중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계약, 예금자 보호 대상이 되는 계약, 예금자 보호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계약, 이걸 찾는 문제네요. 변액보험 특약 일반 계정에서 운영하니까 예금자 보호에 해당이 되죠.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계약은 안 됩니다. 법인이 예금을 했다, 얘는 돼요. 근데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 계약은 예금자 보호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죠? 재보험 계약 얘도 안 되죠. 그래서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계약은 1번 변액보험 계약의 특약 해당이 되겠습니다. 변액보험에서 보험회사가 최저 보증하는 보험금도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 추가적으로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자, 땡땡에 의해 설립된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는 어떤 법에 의해서 설립이 되었냐? 예금자 보호법이죠. 예금자 보호제도 운영을 위해 평상시 보험회사로부터 뭘 받느냐면 예금 보험료를 받아서, 이게 바로 보험의 원리죠. 했다가 금융회사가 파산하게 되면 예금 보험금을 지급을 하는 것이 바로 예금자 보호법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관 함정. 자, A 은행에 5천만 원과 B 보험회사로 계약 이전된 만기 환급금 5천만 원의 보험금이 있는 경우 A 은행 파산 시 예금보험공사로부터 1억 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자, 일단 A 은행이 해산이 되었어요. 해산 파산, 예금자 보호에 의해서 예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사유에는 해당이 되네요. 자, 예금 5천만 원. 그럼 예금 5천만 원은 당연히 보호받을 수 있는데 계약이 이전됐어요. 다른 회사로 계약이 이전된 만기 환급금 5천만 원 보험은 계약이 이전된 그 회사가 이제 책임을 지는 거죠. 계약이 이전된 경우에는 예금자 보호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예금보험사로부터 1억 원이 아니라 5천만 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라고 해야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보험회사의 상장 폐지. 상장 폐지는 예금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죠. 상장 폐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 부분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56번,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보겠습니다. 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회부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로 틀린 것, 지문 자체가 어렵네요. 그럼 회부할 수 있는 경우를 찾아봐야 되겠네요. 1번, 분쟁조정의 신청 내용이 이미 법원에 제소된 사건인 경우에는 회부하지 않죠.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처음에 합의를 권고하죠. 근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30일 이내. 그러면 회부를 하죠. 그죠? 그래서 회부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와는 2번은 관련이 없습니다. 3번, 신청한 내용이 합의 공고 절차 및 조정 절차 진행의 실익이 없는 경우는 회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연관 문제 퀘스천 한번 보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 합의, 30일 이내 합의죠. 30일 이내 합의. 그래서 분쟁조정 신청위원회에 회부가 되면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을 해야 합니다. 이 30, 60 여러분께서 암기를 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감독원에서 운영을 하죠. 두 번째,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은 일반적으로 법원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발휘를 하는 것이지 재판 결과에 우선한다. 얘는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이 지문도 자주 언급이 되는 지문이네요. 57번, 보험가입 초에 보험금 대리 청구인 지정 제도에 대해서 한번 이게 다 소비자 보호제도죠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찾아보겠습니다. 1번, 생명보험협회에서는 생존자 및 사망자에 대한 보험가입 조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거 맞네요. 1번 일단 맞는 내용이고요. 2번, 3번 어떤 내용이 틀렸는지 보죠.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예금자 보호.
예금자 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금융위원회가 아니죠. 예금보험공사죠. 금융위원회가 아닙니다. 3번 생명보험협회에서는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사이에 발생하는 금융 관련 분쟁 조정하기 위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 금융분쟁조절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생명보험협회가 아니라 금융감독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연관 문제 퀘스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생존자 및 사망자에 대한 보험가입제도 생명보험협회, 내보험차자협회에서 운영하죠. 자, 이때 시스템 운영 시 본인 인증 방법. 자, 홈페이지를 통해서 조회를 할 수 있죠. 이때 세 가지. 공인인증서, 휴대폰, IP인 이 세 가지. 이게 뭐 시문제 올해는 그렇게 많이 언급이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이전까지는 계속 좀 언급이 됐던 문제라서 제가 포함을 시켰습니다. 여러분께서 눈으로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관함정 보죠. 생명보험회사를 통해 다른 보험회사 가입 내역도 조회 가능. 아니 생명보험회사 그 회사인데 어떻게 다른 회사의 가입 내역을 조회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는 불가능하죠. 두 번째, 내보험 찾아줌 시스템을 통해서 생손보 가능하지만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 공제보험의 가입 내역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예, 공제는 전혀 다른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대리청구인 지정제도에서 대리인 자격은 보험계약자의 주민등록상 배우자 가능합니다. 또는 주민등록상 사촌 이내의 친족이 아니라 삼촌 이내의 친족이어야 가능하다. 자, 이 부분이 올해 새롭게 추가가 된 내용이기 때문에 혹시 시험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포함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광고심의제도 보겠습니다. 자, 광고심의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브랜드 광고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죠. 예, 1번은 맞네요. 2번. 금융위원회는 접수된 광고물에 대해 심의 후 심의 결과를 통보한다. 광고물 심의 결과를 심의를 하는 곳이 금융위원회가 아니라 광고심의위원회죠. 예, 일단 2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3번. 온라인 매체, 광고매체 등 광고물에 대해 보험회사 내 준법감시인 등의 확인을 거쳐 생명보험협회에 광고심의를 신청한다. 반드시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거쳐야 됩니다. 맞는 내용이죠.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매일 생방송되는 홈쇼핑 판매 방송을 수시로 모니터하여 의견을 제공하는 것을 우리가 상시 모니터링 제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연관 함정 보죠. 광고심의제도의 운영은 생명보험 상품 판매 촉진하고는 관련이 없죠. 예, 심의제도는 오히려 소비자를 보호하는 쪽에 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고심의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산하가 아니라 생명보험협회 산하에 있죠. 광고심의위원회 보겠습니다. 광고심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단순히 브랜드를 홍보하는 경우 심의규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거 맞죠? 2번 일부 상품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사후 심의 절차 진행할 수 있습니다. 3번 광고 심의필의 유효기간은 심의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아니라 1년이죠. 1년입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은 3번이 되겠습니다. 예, 연관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퀘스천. 자, 광고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제재금 부과하죠. 자, 1억 제재금 부과하는 게 있고 5천만 원, 3천만 원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제재금이 많은 경우는 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하거나 심의를 받은 원안을 이미 변경해서 광고하는 경우, 예, 가장 제재금이 많은 1억 원이 부과되는 경우입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광고심의위원회에서 상품 설명서, 계약 관리 내용 등 보험 안내 자료의 내용을 광고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아니죠. 네, 얘는 틀린 내용입니다. 두 번째, 장래에 있을 이익 배당 또는 잉여금 분배에 대한 예상에 관한 사항은 보험상품 광고 시 필수 안내사항과는 관련이 없죠. 이익의 배당, 잉여금 분배, 얘는 예시 못하게 되어 있는 거죠. 오히려 금지사항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에센셜 60번 한번 보겠습니다. 정기공시, 결산공시, 분기별, 임시결산공시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문제는 다음에서 공시 항목과 공시 기한에 대한 설명. 주로 공시 기한이 그 공시 항목과 잘 맞는지 이걸 물어보는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올바른 거 찾는 거죠. 1번 분기별 임시결산 항목은 결산공시 항목보다는 좀 적죠. 예, 동일하다 그랬으니까 틀렸고요. 2번 결산공시는 매 사업연도 말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시한다. 일단 얘가 맞는 내용이네요. 3번은 뭐가 틀렸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분기별 임시결산 공시는 분기결산일로부터 3개월이 아니라 2개월이었죠. 계속해서 연관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보험회사는 분기결산일로부터 방금 봤죠. 2개월 이내에 분기별 임시결산 자료를 공시하고요. 매 사업년도 결산일로부터 몇 개월 이내에 정해진 항목에 대해서 결산 공시를 실시해야 되냐. 결산 공시는 3개월이었죠. 연관 함정 같이 보겠습니다. 변액보험 운영설명서, 상품 요약서 등은 경영공시 항목이 아니라 상품공시 항목이었죠. 두 번째, 상반기 임시결산 공시는 3년간 공시하는 것이 아니고 상반기 임시결산 공시는 2, 4분기죠. 2, 4분기 임시결산 공시는 결산 공시 이전까지 공시를 해야 합니다. 61번 보겠습니다. 정기공시 항목 중에 수시공시 보겠습니다. 역시 공시 항목과 공시 시기에 대한 내용이네요. 맞게 연결된 것 찾아보겠습니다. 1번 주요 경영 현황. 주요 경영 현황은 정기공시 항목이네. 그죠?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시를 해야 됩니다. 2번 파생상품 거래 등으로 인한 거액의 손실은 얘가 수시공시 항목이죠. 그죠? 수시공시 항목입니다. 수시공시 항목은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시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발생 즉시 공시를 해야 합니다. 3번 손익구조의 중대한 변동에 관한 사항. 얘도 수시공시 항목이네. 그죠? 발생 즉시. 얘는 맞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죠.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보험회사는 금융감독원의 적기시정조치 수시공시 항목이죠. 그래서 발생 즉시 공시를 해야 됩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재보험 관련 사항은 수시공시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거죠. 수시공시 항목은 주요한, 중대한, 거액의 이런 키워드가 들어가야 됩니다. 두 번째, 성과보상체계 모분 규준 연차보고서는 역시 수시공시 항목과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2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상품공시, 상품 비교공시, 그 다음에 기타공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공시 항목 중 상품 비교공시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 찾아보겠습니다. 1번 변액보험의 자산구성 내역, 2번 저축성 보험의 위험보장 비율, 3번 신용카드 납입 가능 현황. 자, 신용카드 납입 가능 현황은 생명보험이 협회에서 공시하는 내용은 맞는데 상품 비교 공시 항목이 아니라 얘가 기타 공시 항목이죠. 기타 공시 항목. 그래서 기타 공시 항목을 이렇게 상품 공시, 비교 공시 항목과 섞어 놓고는 물어보는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고 있다는 점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보험 안내 자료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은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보험협회에서 기준을 정하고 있죠. 두 번째, 보험담보원은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생손보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느 기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느냐, 요걸 물어보는 문제가 자주 나오죠. 63번 민원 보겠습니다. 다음 중 보험 민원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이 문제가 아주 기본 문제로 많이 다른 지문에도 나오기 때문에 내용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1번 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에 비해 지급되는 보험금이 더 크죠. 받는 게 훨씬 크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얘는 맞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보험회사와 계약자 간에 직접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가 아니라 간접적이죠. 중간에 모집 조직이 중간에 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점점 커지는 거죠. 일단 틀린 설명은 간접적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책임이 장래의 우연한 사고의 발생, 사행계약성이죠. 사행계약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보험 민원이란 자 땡땡 누굽니까? 보험 소비자죠. 소비자가 보험 회사에 대하여 이의 신청, 진전, 건의, 질의 및 기타 특정한 행위를 요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자, 이렇게 쭉 설명을 해놓고 나면 문장을 전체 완결 구조로 보면 되게 쉬운 문제인데요. 우리가 지문으로 바라다 볼 때 소비자와 보험회사를 바꿔서 지문으로 나오면
간혹 이렇게 혼동을 느끼시는 분들이 꽤 있으신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은 문장의 완결 구조를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보험산업과 같은 성숙산업일수록 신규 고객의 만족도 제고, 신규 고객보다는 성숙산업이니까 기존 고객의 만족도가 훨씬 더 중요하겠죠. 이 지문도 매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두 번째,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와의 민원 분쟁 발생 시 생명보험협회에 민원을 접수할 수 있다. 자, 민원 접수와 생명보험협회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이 문제 굉장히 자주 출제가 돼요. 해당 금융회사에 할 수 있죠. 감독원에 할 수 있죠. 소비자보호원에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현재 대다수의 보험 민원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가 된다. 자, 소비자원의 민원 접수는 할 수 있지만 대다수의 보험 민원은 금융감독원에 직접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64번 이제 세금 쪽이네요. 보장성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 보장성 보험료, 납입 시 혜택이죠. 다음 보기의 가에서 다에 들어갈 내용으로 틀린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일반 보장성 보험의 세액공제는 가 연납입 보험료 100만 원, 연납입 보험료 100만 원 한도 맞죠? 에 대해 몇 퍼센트? 12% 세액공제 해주죠. 장애인 보장성 보험의 경우에는 이와 별도로 다시 가죠. 연납입 보험료 100만 원. 한도는 똑같습니다. 100만 원에 대해서 14.5가 아니라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퀘스천 첫 번째요. 보장성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으로 피보험자에 해당하는 기본공제 대상자 중 배우자의 연간 소득 금액은 얼마 이하입니까? 자, 이제 기본공제 대상자가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있었죠. 그죠? 나이는 다 다르죠. 그렇지만 연간 소득 금액은 모두 동일하게 100만 원 이하입니다.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고요. 두 번째 퀘스천 보겠습니다. 근로자가 배우자,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일반 보장성 보험료를 연간 100만 원, 또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를 연간 100만 원. 자, 두 개를 가입한 거죠. 각각. 그럼 일반 보장성으로도 받고 별도로도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100만 원에 12%, 12만 원이죠. 또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100만 원에 15%, 15만 원 합쳐서 27만 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연관 함정 보죠. 개인 사업자로서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보장성 보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의 하나죠. 그래서 개인 사업자는 해당이 되질 않습니다. 다만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종합소득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받을 수가 있지만 보장성 보험료는 안 됩니다. 두 번째, 기본공제 대상자 중 부모의 나이 요건은 65세가 아니라 60세죠. 60세 이상입니다. 65번 연금계좌 세액공제 보겠습니다. 다음 연금계좌 세액공제에 대한 설명 가운데 나 들어갈 내용으로 맞게 나열한 것은, 자, 2023년 기준으로 종합소득 금액 얼마 이하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금액 얼마 이하인 경우에는 12%가 아니라 15%를 받을 수가 있죠. 자, 이 금액은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종합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4,500만 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5,500만 원. 자, 이거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된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첫 번째 퀘스천. 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라고 하죠. 만기 시에 만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걸 연금계좌로 납입을 한 경우에 추가 납입액의 몇 퍼센트, 얼마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추가로 세액공제 해준다 있었죠. 10% 300만 원 한도. 그러니까 300만 원 한도를 못 넘기니까 300만 원이 최고 한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저축성 보험은 연금 계좌에 해당한다 합니까? 저축성 보험과 연금 계좌는 관련이 없죠. 연금 계좌는 어떤 겁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세제적 격,
예, 연금저축, 예, 그 다음에 연금신탁, 연금펀드, 예,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DC형, IRP, 이런 게 다 연금계좌에 해당이 되죠. 두 번째,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있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자, 양도소득이 이제 종합소득에 포함이 되냐, 안 되냐, 그걸 물어보는 문제죠.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분류 과세로 종합소득에서 빠져버리죠. 그래서 양도소득만 있는 거주자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자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해야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66번 저축성보험 차익 비과세 요건 보겠습니다. 다음 표에서 설명하는 저축성보험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은 무엇인가? 자, 어떤 내용인지 보죠. 첫 번째, 최초 납입일로부터 매월 납입하는 기본보험료 균등, 선납기간 6개월 이내, 1명당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 월 150만 원 이하. 자, 이건 뭐 달달달달 외워서 이건 금방 알 수 있어야 되는 내용이죠. 이 세 가지 요건은 어떤 겁니까? 월 적립식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이 됩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자, 상속순위 나오네요. 자, 민법에 규정된 상속순위. 얘는 뭐 이걸 물어보는 문제가 그렇게 자주 출제가 되지는 않지만 상속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이 내용을 알아야 풀 수 있는 지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 첫 번째 1순위는 직계 비속, 직계 존속, 직계 비속과 존속이 다 없을 때 형제 자매, 그 다음에 사촌 이내의 반계 혈족. 자, 비속, 존속, 형제 자매, 그 다음에 반계 혈족. 여러분께서 요거는 눈으로라도 꼭 알아두시고 이해를 좀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자, 종신형 연금보험의 보험 차익 비과세 한도는 1억 원이다. 자, 잘 한번 읽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시납 저축성보험에 우리가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예, 1억 원까지 이제 납입한 금액, 그 다음에 월 150만 원, 뭐, 요런 한도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꼬아서 냈는데요. 보험 차익 자체의 비과세 한도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험 차익이, 금액이 뭐, 엄청나게 크더라도 실은, 한도 자체는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억 원, 얘는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두 번째, 배우자가 직계 비속 또는 직계 존속과 공동 상속인인 경우 배우자의 법정 상속분은 직계 비속 또는 직계 존속의 상속분에 5하를 더한다라고 돼 있죠. 그죠? 예, 50%를 더하게 돼 있습니다. 동일하다 그랬으니까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확정 기여형, DC형이죠. DC형은 퇴직연금, 이제 계좌에, 회사가 퇴직금 대신에 납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정 한도 내에서 송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액 송금 인정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송금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비용으로 처리가 된다는 거죠. 비용으로 처리된다는 거니까 회사에서는 예, DC형에 납입한 금액 전체를 수익에서 빼주니까 세금을 그만큼 덜 내는 거죠. 그래서 송금 내지는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점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올해 시험 문제에 나왔던 지문이죠. 잘 나오지 않았던 부분이라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67번. 상속 및 증여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자, 납입 형태에 따라, 보험료 납입 형태에 따라 과세 방법. 뭐 이 문제도 심심찮게 나오는 거죠. 아주 간단합니다. 증여세냐, 아니면 상속세냐, 아니면 과세가 되지 않느냐는 실질적인 보험료 납입자와 수익자의 동일인 여부.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는 본인하고 수익자 본인이죠. 예, 수익자는 다 본인이네요. 실질적인 보험료 납입자하고는 다르죠. 두 번째 나는 같죠. 그죠? 세 번째는 본인하고 모하고가 다릅니다. 그래서 나는 자기가 보험료 내고 예, 자기가 수익자이기 때문에 나는 과세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맞고요. 자, 첫 번째 가를 이제 한번 보죠. 본인하고 부가 다릅니다. 실질적인 보험료 납입자하고 다르기 때문에 상속세 아니면 증여세가 과세가 되는 것이 맞죠. 자, 실질적으로 아버지가 보험료를 납입을 하고요. 보험금은 자기가 받았는데 사망이 누가 사망했습니까? 아버지가 사망했어요. 그러니까 돈을 내신 분이 사망을 했으니까 보험금 과세 방법은 상속세가 과세가 되는 것이 맞겠죠. 그죠?
예, 이거 이제 세 번째 다 질문하고 보게 되면 실질적인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이 어머니인데 어머니가 사망을 하셨잖아요. 그죠? 그럼 어머니 돈으로 납입을 해서 보험금을 받았는데 그 납입하신 분이 사망을 했으니까 다는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 증여세 과세가 아니라 상속세 과세가 돼야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7번의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첫 번째 퀘스천이죠. 자,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보험금으로 피상속인이 보험계획자인 보험계약에 따라 받는 것. 자, 피상속인, 그러니까 사망하신 분이죠. 그죠? 사망하신 분이 보험계약자다.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납부하는 거니까 상속재산으로 본다라고 해야 맞는 내용이 되겠죠.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자, 직계 비속이 없어요. 그럼 2순위 직계 존속만 있는 경우에 배우자는 직계 존속과 상속 순위가 동일하죠. 예, 공동상속인이 된다라고 해야 맞습니다. 우선한다? 틀렸죠. 자, 증여받은 재산이 10억 원일 경우에 5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30%의 세율을 적용하죠. 자, 증여상속세는 10, 20, 30, 40, 50이죠. 최대가 30억 원 이상일 때 50%, 10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30%, 10억 원일 경우에 30%죠. 세 번째, 장애인 등을 보험 수익자로 하는 보험금에 대한 증여세는 연 3천만 원입니까? 4천만 원이죠. 4천만 원까지 비과세합니다. 68번 우리나라 소득세법 보겠습니다. 다음에서 과세 방법이 다른 소득이냐 무엇인가. 이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오죠.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양도 퇴직소득은 분류 과세한다 그랬죠. 그래서 과세 방법이 다른 소득은 분류 과세를 하지 않는 연금소득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연관 문제 보죠. 자, 땡땡은 소득 금액이 연 얼마를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 한다. 자, 이 문제는 이렇게 표로 박스로 보기로 시험 문제에 계속 나오는 문제입니다. 기타 소득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기타 소득은 연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를 하게 됩니다.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럼 300만 원 이하일 때는 분리과세로 납세 의무가 끝나죠.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양도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하지 않고 분류과세, 퇴직 양도소득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69번 종합소득세 계산 구조 보겠습니다. 다음 보기 괄호 안에 알맞은 것은 자, 종합소득 과세 표준이 8,800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몇 퍼센트입니까? 35%죠. 자, 이게 지금 우리가 6%에서부터 45%까지 쫙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처음에는 시험 문제가 제일 처음 거 6%, 45%만 물어봤는데 중간에 끼인 것도 이렇게 자꾸 물어보네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세율을 과세 표준 구간과 세율을 반드시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해당 연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그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매년, 그러니까 직전 연도 거를 그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신고하죠. 두 번째, 종합소득 산출세액 계산식은 자, 과세 표준이 정해지면 과세 표준에 따라서 그 구간에 따른 과세 표준에 따라서 6%를 적용할 거냐, 최대 45%를 적용할 거냐, 세율을 거기에 맞는 세율을 곱해주면 그게 바로 산출세액 내야 될 세금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과세 표준이 5천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35%가 아니라 24%죠. 이것도 역시 세율 문제입니다. 두 번째도 세율 문제네요. 1,4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5%가 아니라 6%죠. 세 번째, 과세 표준 10억 원 초과 시 10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42가 아니라 45%죠. 자, 이걸 물어보는 문제. 다 지금 종합소득세 관련돼서는 세율을 물어보는 문제가 많죠. 그만큼 자주 출제가 된다는 점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70번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다음에서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거. 자, 이자소득. 이자소득이냐 배당소득이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자, 이 문제도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계속 출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매년 이 문제는 한 번씩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집합투자기구에서 받는 것은 이 이익은 이자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 이 점을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지문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는 거니까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이익은 배당소득이다. 이자소득 아니다. 이걸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자, 금융소득이 3천만 원, 퇴직소득 1억 원일 경우에 종합과세되는 소득 금액은 얼마입니까? 자, 일단 양도퇴직소득 계속 나오는데 양도퇴직소득은 종합과세하고 상관이 없죠. 얘는 일단 빠지는 거예요. 얘는 없는 거예요. 자, 근데 금융소득이 3천만 원이다. 그러면 종합과세되는 금액이 얼마냐? 자, 금융소득 2천만 원까지는 분리과세로 끝나죠. 예, 14%로 분리과세 끝나죠. 그러면 나머지 2천만 원을 초과한 금액이 종합과세에 합산이 되겠죠. 얼마입니까? 3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을 뺀 1천만 원이 종합과세되는 금액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연관함정 보죠. 비과세 및 분리과세를 포함한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 금융소득은 종합과세한다. 자, 금융소득 2천만 원 이상일 경우, 초과할 경우 종합과세하는 건 맞아요. 근데 비과세, 분리과세는 이미 그걸로 끝났어요. 그죠? 얘는 이미 과세가 끝난 거죠. 종결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비과세 및 분리과세를 제외한, 포함한이 아니라 제외한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일 경우 종합과세한다. 이렇게 돼야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1번 연금소득 분리과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사적연금소득의 분리과세 요건. 자, 분리과세 요건 숫자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십시오라는 거 있었죠. 그죠? 자, 55세 이후 수령. 이거 맞죠? 가입일로부터 10년이 아니라 5년 경과 후 수령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3번 연금 수령 연차가 몇 년 이상이어야지 연금 수령 한도를 미적용받느냐? 6년이 아니라 11년이었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연관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소득은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자, 종합과세하는 것이 원래 원칙이죠. 종합과세하는 것이 원칙인데 자, 요건을 갖추었을 때는 3에서 5%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연간 사적연금소득의 합계액이 1,500만 원이었죠. 1,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관함정 보겠습니다. 연금소득과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2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 분리과세로 납세 의무가 종결된다. 자,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것은 맞는데 문제는 연금소득과 금융소득을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소득만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분리과세로 납세 의무가 종결이 됩니다. 두 번째, 연금소득자의 나이가 70세 미만인 경우에는 몇 퍼센트 세율이 적용이 받느냐? 자, 70세 미만인 경우에는 5, 4, 3이었죠. 예, 4%가 아니라 5%가 맞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보험설계사 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보험설계사 세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아보겠습니다. 1번 보험설계사 소득은 원칙적으로 다음에 5월 종합소득 신고는 다 5월이에요. 5월 중에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된다. 예, 맞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사업소득이죠. 사업소득 수입 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경비공제율을 곱한다. 자, 이제 요거 가지고 계속 이제 바꿔가면서, 사업소득률이죠. 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비공제율, 이런 거 다 틀렸습니다. 일단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3번,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없으면 그걸로 끝납니다. 근데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 그러면 합산을 해서 그 다음에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해야 맞죠. 3번도 맞는 내용입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보험설계사에게 매월 보험회사가 모집수당 지급하죠. 일대 원천징수 몇 퍼센트? 3% 합니다. 이 3% 원천징수한 거를 세무서에 납부해야 되겠죠. 언제까지? 다음 달 10일까지. 요 문제도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죠. 두 번째 퀘스천 보겠습니다. 보험설계사는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에 해당 원천징수세율. 자, 3% 매월 원천징수 했죠. 그러니까 이미 미리 냈죠. 그래서 나중에 더 낼 세금이 있으면 이미 납부했잖아요. 기납부세. 그만큼 빼준다. 그게 공제받을 수 있다는 거죠. 기납부세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보험설계사가 지급받는 모집수당은 기타 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이죠. 두 번째, 보험설계사는 보장성 보험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까? 없죠. 왜? 보장성 보험에 대한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업소득자인 보험설계사는 보장성 보험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없고요. 연금계좌에 대한 세액공제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구별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